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 뭐 이리 큰 차가 많아? 아마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주차장에 차댈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국민들의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들의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큰 차를 많이 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선진국 독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이야기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히틀러는 비록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광이라는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자연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히틀러는 무언가를 능률화시키려면 자연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자동차를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자동차는 딱정벌레처럼 생겨야 한다. 이렇게 생겨난 차가 바로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비틀은 귀여운 외모로 전세계 여성들과 미국의 히피 문화를 사로잡은 차 중 하나입니다. 탄생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가 되었고, 전세계 자동차들 중 유일하게 할리우드 영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00만 대 이상이 생산된 말 그대로 메가 히트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한 차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 귀여운 외모 뒤에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반인권적인 범죄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비틀은 탈 것 이전에 정치적 역할을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비틀이 원래 이름도 비틀이 아니었습니다. 크라프트 더우 프로이드 바겐이었는데요. 여기서 크라프트 더우 프로이드는 히틀러의 가족 여가활동 부서였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요. 줄여서 KDF는 당시 독일 사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타이타닉을 능가하는 크루즈선을 운영한 건 기본이고요. 거대한 휴양지도 건설했고, 착실하다고 평가받은 독일 가정은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정치적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게 자동차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차입니다. 포르쉐 박사가 만든 프로토타입 6인데요. 이 차를 보면 히틀러가 원하던 게 무엇인지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처럼 생겨야 하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편안하게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은 그 당시 독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에 딱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당시 비틀은 정말 잘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엔진이 뒤에 있어서 모든 소음과 매연들이 뒤로 배출되었고, 엔진이 뒤에 있어서 앞부분을 다듬기 수월했습니다. 그 덕에 공기 역학적인 유선형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역시 독일은 자동차 선진국이구나 싶은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비틀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틀의 가격은 990마르크였고 독일 가정의 일주일 생활비는 평균 32마르크였는데요. 히틀러 정권은 비틀을 가지고 싶다면 일주일에 5마르크씩 저축해라, 이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차를 가지고 싶었던 국민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카드를 사서 스탬프를 채웠습니다. 이 카드의 가격은 5마르크였고 스탬프를 다 채우면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지급이 밀리면 전부 몰수당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5마르크 저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축운동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저축운동을 통해 차를 받은 독일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신용사기였는데요. 국민들이 모은 돈은 모두 전쟁을 위한 무기에 투입됐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은 전쟁 보급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었고, 비틀이 다재다능한 차체는 군용차로 개조되어 군에 보급됐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작을 뒤로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비틀의 역사도 끝나는구나 싶었는데요. 당시 엉망이 된 폭스바겐 공장에서 영국군 장교가 비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교와 독일인 친구가 파손된 비틀을 고쳐서 군대로 보냈고, 군은 2만 대를 주문하겠다는 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비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비틀은 히피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훗날 비틀의 엔진과 형태 그리고 차체는 1930년대 공학기술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면 피아트 500이 떠오르죠. 빠르고 유쾌한 이탈리아 차, 그리고 이 작은 차체에 4명이 타도 충분하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주요 부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잘 됐다고 합니다. 작은 차체는 좁은 이탈리아 도로에 딱 맞았고 주차 걱정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차 중 하나로 남아있고요. 프랑스로 넘어가면 시트로엥 2CV가 있습니다. 2CV는 전쟁 전에 설계가 되었고 1938년에 프로토타입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940년에 생산이
시작될 때쯤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략했지만 공장은 평소처럼 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해 제작 기술과 프로토타입을 비밀리에 숨겼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걸 다시 복원해서 1948년 파리 모터쇼에 출품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차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껴지는 게 아직도 프랑스 곳곳의 헛간에서 전쟁을 피해 숨겨놓은 프로토타입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트로엥이 추구하던 방향은 폭스바겐과 비슷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4인승 자동차여야 했고 수리와 유지도 편했습니다. 다만 비틀하고 다른 점은 전륜구동이고 엔진이 앞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틀은 아우토반에서 고속주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2CV는 계란 바구니를 싣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도 안전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1950년대의 미국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나라는 부유해졌고 제조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름도 저렴했고 자원은 풍부했습니다. 넓은 땅덩어리 덕에 공간도 넘쳐났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2인승 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길이와 크기죠. 캐딜락과 쉐보레는 그 당시 미국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였습니다. 미국인들한테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위해 짐을 실을 공간도 넉넉해야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국민차는 픽업 트럭, 그 중에서도 포드 F150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나라별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작고 잘 달리는 차, 미국은 오래 달릴 수 있는 거대한 차가 상징적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다? 국토 면적과 자동차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 공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진자동차, 동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이런 차들이 팔릴 때까지만 해도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진코로나 같은 차들은 기사를 두는 차였는데 차체가 작고 1열 시트도 벤치 시트여서 키가 큰 사람은 기사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차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베르나, 엑센트, 아토스, 피코, 다마스, 타우너 이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시절이 분명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처럼 큰 차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기술의 발전도 빨라지다 보니 큰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큰 차를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국산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건 NF 소나타가 출시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나타가 갑자기 그랜저만큼 커지고 패밀리카의 상징이던 카니발은 디자인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차의 크기는 어느 순간 공간 활용성이라는 경쟁 요소로 자리를 잡아서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또 다른 문화가 하나 추가되죠. 자동차가 명함이라는 인식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고 친구들하고 골프 모임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해볼까요? 나는 달리는 재미 때문에 4천만원 넘는 골프 GTI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친구들은 그랜저랑 제네시스를 타고 골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질문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웬 소형차야? 야, 이거 뒤에 지문 들어가냐? 가격은 얼마야? 4천? 와,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지. 뭐하러 이걸 샀냐? 야야, 너도 이제 철 좀 들어라. 뭐 이런 대화겠죠. 국산차가 눈부시게 발전한 것도 한몫할 겁니다. 진짜 베르나, 엑센트 이런 차를 만들던 현대차가 이제는 제네시스를 만들고 고성능 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는 수소차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바꾸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비록 잡음이 없지는 않지만 국산차가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차들은 공통점이 있죠. 차는 커야 하고 공간 활용은 뛰어나야 하고 가격은 저렴해야 하고 동시에 옵션도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해서 아반떼 사려다 소나타 사고 소나타 사려다 그랜저를 살 수 있게 마케팅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옵션을 조금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비싼 차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이 많이 겹치거나 아니면 가격 차이가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돈이면 좀 더 보태서 이게 아니라 어차피 오래 탈 거 아니면 이왕이면 조금 더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차를 사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만 차체 크기가 커진 건 아닙니다. 1세대 7시리즈의 크기가 지금의 5시리즈 크기랑 비슷하거나 작고요. 미니도 이렇게 차체가 점점 커져서 미니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하는 건 아직도 유럽은 해치백이 가장 많이 팔리고요. 일본도 여전히 소형차가 많이 팔립니다. 미국은 여전히 F150을 비롯한 픽업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어느 순간 대형 세단과
세단과 미니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사회적 분위기와 자동차 시장 동향 그리고 자동차 문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변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역사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한국인이 큰 차를 많이 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